민준아, 제발 나 여기서 나가게 해주면 안 돼? 나 여기서 하루도 더 못 있겠어. 여긴 사람이 살 곳이 못 돼. 어머니, 또 시작이세요? 이제 겨우 한 달 됐잖아요. 적응하셔야죠. 거기 시설 좋다고 소문난 곳이에요. 강 원장님도 어머니 잘 계신다고. 아니야. 다 거짓말이야. 그 사람들이 너한테는 잘하는 척 하는 거지, 여긴. 나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누가 오는 것 같아? 제발 엄마 말 좀 믿어줘. 제 나이 76이었습니다. 남편 먼저 하늘로 보내고 홀로 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요. 그래도 저는 늘 꼿꼿하게 살아가려 했었습니다. 자식에게 하나뿐인 아들 민준이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 그 마음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것이 늘 제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더군요. 몇 달 전 집에서 크게 넘어져 고관절 수술을 받게 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지만 예전처럼 자유롭게 거동하기는 어려워졌지요. 혼자서는 일상생활조차 힘겨워진 저를 보며 아들 민준이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 내외는 맞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저를 온전히 돌볼 여력이 없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도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을 테고요. 아들의 지친 얼굴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아들은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소문 끝에 시설 좋고 평판도 괜찮다는 곳을 알아봤다고 하더군요. 직접 방문해 보니 시설도 깨끗하고 직원들도 친절해 보이고 특히 원장이라는 사람은 아주 인자한 미소를 띠고 아들을 안심시켰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집처럼 편안하게, 가족처럼 따뜻하게 모시겠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있으니 아무 걱정 마십시오. 그런 달콤한 말들을 늘어놓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에 아들은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요양원에 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내 집을 떠나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남은 생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두렵고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미 된 마음에 아들의 힘든 사정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고집을 부리면 아들이 더 힘들어질 테지요. 그리고 아주 작은, 정말 신락 같은 희망도 있었습니다. 혹시나, 정말 혹시나 그곳이 아들의 말처럼 좋은 곳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헛된 기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못해, 정말 마지못해 그곳으로 향하는 차에 올랐습니다. 입소하던 날 아들 앞에서는 그렇게나 상냥하고 다정했던 원장과 직원들의 얼굴이 아들이 요양원 문을 나서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싸늘하게 변하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낯선 공기, 차가운 시선들, 알 수 없는 불안감 속에서 저는 그곳에서의 첫날 밤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앞으로 그곳에서 보낼 한 달이라는 시간이 제 삶에 얼마나 끔찍한 기억으로 남게 될지를요. 아들의 선택이 그리고 제 체념이 저를 어떤 지옥으로 밀어넣었는지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느꼈던 그 작은 위화감이 곧이어 닥쳐올 거대한 공포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곳은 참으로 번듯했습니다. 아들이 처음 방문했을 때 느꼈던 것처럼 깨끗하게 정돈된 로비와 환하게 웃는 직원들의 모습은 저 역시 잠시나마 안심하게 만들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번지르르한 겉모습은 아주 얇은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저는 그곳의 진짜 민낯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위생 상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잘 띄는 곳은 그럭저럭 청소를 하는 신용이라도 했지만 조금만 구석진 곳으로 눈을 돌리면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침대 밑이나 창틀에는 언제 닦았는지 모를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고 복도 구석에는 거미줄이 쳐진 곳도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 화장실은 최악이었습니다.
들어서는 순간부터 코를 찌르는 지린내와 역한 하수구,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바닥에는 늘 물기가 흥건했고 변기나 세면대에는 누런 물때와 곰팡이가 슬어 있었습니다. 청소를 하기는 하는 건지 아니면 그저 물만 한 번 뿌리고 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런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끔찍했습니다. 몸이 약한 노인들에게 이런 환경은 병을 얻기에 딱 좋은 곳이 아닙니까? 실제로 피부에 두드러기가 나거나 기침을 달고 사는 어르신들이 많았지만 누구 하나 제대로 신경 써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오히려 더러움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바닥에 음식을 흘려도 본체만 채 지나가거나 걸레 하나로 이곳저곳을 닦는 모습은 예사였습니다. 기본적인 위생관념조차 없는 듯 보였습니다. 더욱 저를 절망하게 만든 것은 바로 식사였습니다. 하루 3번 밥 먹는 시간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고역에 가까웠다고 해야 할까요? 식당에 들어서면 늘 똑같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알루미늄 식판에 담겨 나오는 음식은 형편없기 짝이 없었습니다. 멀건 국에는 건더기라고는 찾아보기 힘들었고 밥은 푸석하거나 혹은 진밥이기 일쑤였습니다. 반찬이라고 나오는 것은 시들거나 물러터진 채소, 엿 조각, 아니면 딱딱하게 말라붙은 생선 토막이나 정체를 알 수 없는 장아찌 같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양도 늘 부족해서 젊은 시절 남부럽지 않게 잘 먹었던 저는 늘 배고픔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어쩌다 운이 좋으면 계란 프라이 하나가 추가되는 날도 있었지만 그마저도 딱딱하게 식어 마시라고는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용기를 내어 반찬이 너무 부실하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젊은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간호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이 말하더군요. 주는 대로 처먹어요. 할망구, 여기가 당신 집 안방인 줄 알아? 그 모욕적인 말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노인들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숟가락질만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런 대우가 당연하다는 듯 아니면 혹시라도 불똥이 튈까 두려워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곳에서는 인간적인 대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사치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살아가는 즐거움 중 하나이고 때로는 유일한 낙이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곳에서의 식사 시간은 매번 고통스럽고 비참했습니다. 차라리 굶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노인들 대부분이 영양 부족으로 얼굴이 헬쑥하고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제대로 불평하거나 항의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눈빛, 혹은 두려움에 가득 찬 눈빛만이 가득했습니다. 가끔 아들이 면회를 오는 날이면 신기하게도 그날 식사는 평소보다 조금 나아지곤 했습니다. 반찬 가짓수가 한두 개 늘어나거나 평소에는 구경하기 힘들었던 고기 반찬이 나오기도 했지요. 아들 앞에서는 마치 정성껏 식사를 제공하는 것처럼 꾸미는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의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걱정할까봐, 그리고 요양원 측의 눈치가 보여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저의 몸과 마음은 하루가 다르게 병들어갔습니다. 비위생적인 환경은 제 건강을 위협했고 끔찍한 식사는 살아있다는 기본적인 존엄성마저 짓밟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곳에서 과연 제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 살아남을 수나 있을까 하는 의문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 형편없는 환경과 음식 속에서 몸이
성할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고관절 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회복이 중요한 시기였지만 제대로 된 돌봄은커녕 기본적인 관리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밤이면 수술 부위가 욱신거리고 쑤셔서 잠을 이루기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청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침대 머리맡에는 비상호출벨이 달려 있었지만 그것은 그저 장식품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벨을 눌러도 간호사나 직원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다 복도로 나가 겨우 사람을 찾아 아프다고 호소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귀찮다는 듯한 표정과 함께 조금만 참아보세요. 혹은 원래 다 그런 거예요. 라는 무심한 말뿐이었습니다. 정말 참기 힘든 고통을 호소하면 그제야 마지못해 진통제 하나를 던져주듯 건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제대로 된 진찰이나 상태 확인 같은 것은 기대할 수도 없었지요. 옆 침대에 계시던 할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발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새 끙끙 앓는 소리가 방 안에 가득했지만 근무자들은 그저 시끄럽다며 문을 쾅 닫고 가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며칠에 한 번 겨우 소독을 해주는 듯 했지만 그마저도 건성으로 약만 슥슥 바르고 끝내는 시기였습니다. 그 할머니는 매일 밤 고통 속에서 신음했지만 아무도 그분의 고통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더욱 무서웠던 것은 약물의 남용이었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거나 조금 불안한 기색을 보이거나 심지어 요양원의 처우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하는 노인들에게까지 그들은 너무나 쉽게 약을 사용했습니다. 주로 건네지는 것은 하얀색의 작은 수면제나 신경 안정제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거 드시면 마음이 편해지고 잠도 잘 올 거예요. 라며 다정한 목소리로 약을 권했지만 그 속내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멋모르고 주는 대로 약을 받아 먹었습니다. 밤에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이루니 약을 먹고라도 잠을 자야겠다는 생각이었지요. 하지만 그 약을 먹고 나면 다음 날까지 머리가 멍하고 온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신이 몽롱해서 현실 감각이 무뎌지고 그저 잠만 계속 쏟아졌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을 보니 저처럼 약을 자주 받아 먹는 분들은 대부분 낮 시간에도 꾸벅꾸벅 졸거나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치료를 위한 약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약은 우리의 아픔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흐리게 만들어 불평불만을 잠재우고 그저 잠만 재워서 손쉽게 관리하려는 그들의 수단이었습니다. 몸이 불편하다고 자꾸 귀찮게 하거나 요양원의 부당함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노인들을 약물로 통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약을 주는 척 받아 입에 넣었다가 직원들이 돌아서면 몰래 화장실에 가서 뱉어버리거나 휴지에 싸서 숨겼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습니다. 이곳에서 약 기운에 취해 몽롱하게 지내다가는 정말 꼼짝없이 당할 것만 같았습니다. 나의 몸과 정신을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하지만 약을 거부하는 것이 들킬까봐 늘 불안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약을 제대로 먹는지 확인하려 들었고 먹지 않은 것이 발각되면 더 심한 괴롭힘이 기다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고 잠이 오지 않아도 그저 눈을 감고 죽은 듯이 누워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병들고 약해진 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오히려 약물로 정신까지 위협받는 이곳은 살아있는 생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과 의료, 방치보다 더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그곳 직원들의 잔인한 두 얼굴과 시도 때도 없이 이어지는 폭언과 학대였습니다. 아들이나 다른 보호자들이 면회를 오는 날이면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에서 가장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들로 돌변했습니다. 어머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불편하신 곳은 없으시고요? 다정한 목소리로 안부를 묻고 불편한 곳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는 척 연기를 했지요. 심지어 거동이 불편한 제 팔을 부축하며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님하고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아들은 제가 잘 지내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는 듯 했습니다. 차마 그 앞에서 진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는 제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보호자의 발길이 끊기고 요양원 문이 닫히는 순간 그들의 가면은 속절없이 벗겨졌습니다. 따뜻했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차갑고 경멸적인 시선만이 남았습니다. 특히 김 간호사라고 불리던 젊은 여자는 유독 악랄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스트레스를 푸는 대상이라도 되는 양 힘없고 병든 노인들에게 습관적으로 막말을 퍼붓고 거칠게 대했습니다. 치매 증상이 있어 자꾸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할머니에게는 귀찮다는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좀! 그만 좀 물어봐요! 귀 아파 죽겠네! 진짜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귀도 먹었어? 그 할머니는 김 간호사의 고함 소리에 깜짝 놀라 어깨를 움츠리고 눈물을 글썽였지만 김 간호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식사 속도가 느린 할아버지에게는 밥을 빼앗듯이 식판을 치워버리며 짜증을 냈습니다. 아직도 다 못 먹었어요? 빨리빨리 좀 먹지! 다른 사람들 다 기다리잖아요! 할아버지가 미처 말을 잇지 못하고 당황해하는 모습에도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신체적인 학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제가 복도를 지나가다가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김 간호사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몸이 불편해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한 할머니의 팔을 거칠게 비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지만 김 간호사는 오히려 더 힘을 주며 몰아세웠습니다. 자꾸 말 안 들을래? 다음엔 팔 부러지는 수가 있어!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저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나중에 김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까 그 할머니한테 너무 심하게 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 간호사는 싸늘한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상관 마세요. 괜히 나서서 좋을 거 하나 없어요. 여기서 곱게 지내고 싶으면 그냥 못 본 척, 못 들은 척 조용히 계시는 게 신상에 좋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협박의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정의나 상식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요. 저항하면 더 큰 고통이 돌아올 뿐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모든 직원이 김 간호사처럼 악랄했던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노인들을 귀찮아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도움을 요청해도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외면하기 일쑤였고 작은 실수라도 하면 짜증 섞인 핀잔을 들어야 했습니다. 어떤 직원은 노인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들끼리 험담을 하거나 큰 소리로 웃고 떠들며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원장이라는 사람은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었을 텐데도 철저히 외면하고 방관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모든 학대와 방치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노인들의 불만이나 고충을 듣는 척은 했지만 실질적인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커질 것 같으면 교묘하게 상황을 덮거나 보호자들에게는 거짓말로 둘러대기 바빴습니다. 아들에게 제가 전화를 걸어 하소연이라도 할라치면 원장은 귀신같이 알아채고 아들에게 먼저 연락해서 어머님이 환경 변화 때문에 예민해지셔서 그렇다. 치매 초기 증상으로 헛것을 보시는 것 같다는 식으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저는 점점 더 고립되었고
제 말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폭언과 무시, 그리고 눈앞에서 벌어지는 학대를 목격하면서 저는 인간에 대한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저들은 어쩌면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약한 사람들을 짓밟을 수 있을까? 그들에게 우리는 그저 돈벌이 수단일 뿐,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비참하고 서러웠습니다.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사람들의 눈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무력감이 온몸을 올가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요양원은 마치 외부 세계와 단절된 외딴 섬과 같았습니다. 높은 담장과 굳게 닫힌 철문은 물리적인 장벽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더 높은 벽이 저를 가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소통의 단절이라는 벽이었지요. 가족에게, 특히 아들 민준이에게 이곳의 실상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그럴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공중전화는 물론이고 개인 휴대폰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제가 몰래 숨겨두었던 낡은 휴대폰으로 아주 가끔 직원들의 눈을 피해 아들과 짧게 통화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안심하고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 누가 듣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늘 가슴을 졸여야 했고, 혹시라도 들킬까 봐 목소리를 낮춰 속삭이듯 말해야 했습니다. 통화 시간도 극히 제한적이어서 제가 겪는 끔찍한 일들을 차분히 설명할 시간조차 부족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곳의 문제점들을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음식이 형편없다는 것, 밤에 아파도 돌봐주지 않는다는 것, 직원들이 함부로 대한다는 것까지요. 하지만 수학이 넘어 아들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미묘한 불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원장님은 어머니 잘 적응하고 계신다고 하던데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참고 견뎌보세요.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원장이 이미 손을 써놓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그저 나이 든 노인의 투정이나 망상으로 치부해버리는 듯한 아들의 반응 앞에서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제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아들조차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 어떤 학대보다 더 깊은 상처와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후로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기가 더욱 두려워졌습니다. 또다시 외면당할까봐, 제 고통을 몰라주는 아들에게 상처받을까봐 겁이 났습니다. 함께 지내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기댈 수도 없었습니다. 그분들 중에도 저처럼 이곳의 실상을 알고 고통받는 분들이 분명 있었을 테지요. 하지만 누구 하나 선뜻 입을 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요양원에 대한 불만을 슬쩍 내비치기라도 하면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며 제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조용히 해요. 괜히 말 잘못했다가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그래요. 여기서는 그냥 죽은 듯이 지내는 게 상책이에요. 그들의 눈빛에는 이미 깊은 체념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된 학대와 방치 속에서 저항할 의지조차 잃어버린 듯 보였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기는커녕 서로를 감시하고 경계해야 하는 삭막한 분위기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와도 마음을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은 저를 더욱 깊은 고립감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도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지 않았고 아무도 제 고통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외부로 향하는 모든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내부에서는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탈출구 없는 감옥에 갇힌 심정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곳에서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이대로 잊혀져 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매일 밤 저는 차가운 침대에 누워 소리 없는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는 점점 더 희미해져 갔습니다.
하루하루가 잿빛처럼 느껴지던 어느 날,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아니, 어쩌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 바로 옆 침대를 쓰시던 최할머니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최할머니는 저보다 몇 살 위이셨는데, 말이 많은 분은 아니었지만, 가끔씩 저와 눈이 마주치면 희미하게 웃어주시거나,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인사를 건네곤 하셨습니다. 서로 깊은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이 삭막한 곳에서 그나마 작은 인간적인 온기를 느낄 수 있었던 유일한 분이셨지요. 그분 역시 저처럼 몸이 편찮으셨습니다. 오래된 지병을 앓고 계셨는데 요양원에 오신 후로 상태가 부쩍 나빠지신 듯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최할머니는 눈에 띄게 기력이 쇠약해지셨습니다. 식사도 거의 하지 못하시고 잠자리에서도 밤새 끙끙 앓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는 제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여러 번 호출벨을 눌렀지만 야속하게도 벨소리는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가끔 직원이 와서 들여다볼 때도 있었지만 괜찮으실 거예요. 조금만 더 주무세요. 라는 영혼 없는 말만 남기고는 이내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할머니가 물 한 잔만 달라고 애원해도 귀찮다는 듯이 내일 아침에 주겠다며 외면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 간절한 눈빛과 희미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저는 속으로 발만 동동 구를 뿐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나서서 무언가를 요구했다가는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최할머니는 철저히 방치되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홀로 죽음의 문턱을 향해 힘겹게 나아가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을 무렵 옆에서 들려오던 할머니의 희미한 신음소리가 어느 순간 뚝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깊이 잠드신 건가 싶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쉽사리 잠들지 못하고 귀를 기울였지만 그저 정적만이 감돌 뿐이었습니다. 옆 침대를 돌아볼 용기는 차마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상상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해진 기상시간에 맞춰 불이 켜지고 직원들이 들어왔을 때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최할머니는 밤사이에 조용히 숨을 거두신 상태였습니다. 한 직원이 할머니를 흔들어 깨우려다 이내 싸늘하게 식어버린 몸을 확인하고는 짧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곧이어 다른 직원들과 원장까지 몰려와 부산을 떨었지만 그들의 표정에서는 슬픔이나 안타까움보다는 귀찮은 일이 생겼다는 듯한 짜증과 당혹스러움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마치 물건을 치우듯 서둘러 할머니의 시신을 흰 천으로 덮어 침대째 복도로 끌어냈습니다. 방 안의 다른 노인들은 모두 겁에 질린 얼굴로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소리내어 우는 사람도 안타까움을 표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또 한 사람이 이곳을 떠났다는 사실, 그리고 다음 차례는 내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만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요양원 측은 최할머니의 가족에게 연락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노안으로 인한 자연사라고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마치 늘 있는 일이라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평범한 자연사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방치였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통 속에서 도움을 애원했지만 철저히 외면당한 결과였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었다면, 최소한의 의료적 조치라도 취해주었다면 어쩌면 할머니는 그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시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무관심과 냉대가 결국 한 생명을 앗아간 것입니다. 최할머니의 죽음은 제게 거대한 충격이자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미래의 모습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저 역시 언젠가 이 차가운 방 안에서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홀로 쓸쓸히 죽어갈 것이 뻔했습니다. 아무리 아프다고 소리쳐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약물에 취해 정신마저 흐릿해진 채 그저 숨이 끊어지기만을 기다리는 비참한 마지막. 상상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렇게 제 인생을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고 동시에 무언가가 단단하게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살아야겠다는 절박한 의지였습니다. 더 이상 무력하게 앉아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나를 구해주지 못한다면, 다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이곳을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든 이 지옥 같은 곳에서 탈출해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생존 본능과 탈출에 대한 갈망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무기력하게 흘려보냈던 시간들을 이제는 예리한 관찰과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의 근무 교대 시간은 언제인지, 각 시간대별로 어느 구역의 감시가 소홀해지는지, 식자재나 세탁물 차량이 들어오는 시간과 경로는 어떠한지, 비상구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은 없는지. 저는 눈과 귀를 활짝 열고 요양원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아픈 몸이었지만 정신력으로 버텼습니다. 매일 밤 몰래 다리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했고 지급되는 간식 중 일부를 몰래 숨겨 비상식량으로 모았습니다. 탈출에 성공했을 때 갈아입을 수 있도록 눈에 띄지 않는 제 옷까지 몇 개를 침대 매트리스 밑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라도 제 계획을 눈치채는 사람이 있을까봐 늘 주변을 경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선명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살아서 반드시 이곳을 나가겠다. 계속해서 이 생각만 했습니다. 탈출을 결심한 순간부터 제 모든 감각은 곤두서 있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짐승처럼 저는 요양원이라는 거대한 감옥의 허점을 찾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낮에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지내면서도 눈으로는 직원들의 동선과 습관, 귀로는 그들의 대화 내용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밤이 되면 다른 이들이 모두 잠든 후에야 몰래 몸을 일으켜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수첩 같은 것은 당연히 없었기에 모든 정보는 제 머릿속에 차곡차곡 기록해야 했습니다. 직원들은 주로 새벽 근무 교대 시간에 가장 방심하는 듯 했습니다. 밤새 쌓인 피로와 곧 퇴근한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특히 새벽 5시 전후로 식자재를 납품하는 트럭이 들어올 때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트럭이 후문으로 들어오면서 잠시 문이 열리고 직원 몇몇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리는 짧은 시간. 바로 그때가 제가 노려야 할 단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탈출 경로도 미리 여러 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제 침대는 다행히 복도와 가까운 편이었지만 후문까지 가는 길에는 여러 개의 방과 간호사실 앞을 지나야 했습니다. 들키지 않으려면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고 어둠 속에서 몸을 숨기며 이동해야 했습니다. 수술한 다리가 문제였지만 아프다고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밤마다 침대에 누운 채로 다리 근육에 힘을 주는 연습을 하고 낮에는 복도를 오갈 때마다 최대한 빨리 걷는 연습을 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보기에는 그저 운동 삼아 걷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저에게는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훈련이었습니다. 탈출에 필요한 최소한의 준비물도 몰래 챙겼습니다. 평소 입던 옷 중 가장 눈에 띄지 않고 활동하기 편한 바지와 얇은 겉옷을 골라 침대 매트리스 밑 깊숙이 숨겼습니다.
매일 지급되는 간식 중 빵이나 과자처럼 상하지 않고 휴대하기 좋은 것들을 조금씩 모아 작은 천 주머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 비상금으로 숨겨두었던 얼마 안 되는 현금도 옷 안주머니에 단단히 꿰맸습니다. 짐은 최대한 가볍게, 하지만 꼭 필요한 것들만 챙겨야 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판단한 날, 저는 디데이를 잡았습니다. 바로 사흘 뒤 새벽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식자재 납품 시간이 평소보다 조금 미르다는 것을 직원들의 대화를 통해 엿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으로 날짜를 정하고 나니 남은 사흘이 마치 천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은 불안과 기대로 세차게 뛰었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탈출 전날 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드는 척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나누어 주는 약도 입에 넣는 신용만 하고 몰래 뱉어버렸습니다. 혹시라도 약 기운에 잠들어 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불을 목까지 끌어덮고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는 탈출 과정을 수백 번이고 반복해서 그렸습니다. 혹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만약 붙잡히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온갖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최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는 살아야 한다. 오직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 마침내 약속된 새벽이 다가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자동차 소리, 복도를 오가는 직원들의 발소리, 모든 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더 크고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드디어 새벽 5시가 가까워졌을 무렵, 예상대로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트럭 한 대가 요양원 안으로 들어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불 속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삐걱거리는 침대 소리가 날까봐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작은 보찜을 품에 안고 맨발로 차가운 바닥을 밟았습니다. 방 안의 다른 사람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저는 문 쪽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고리를 돌리는 아주 작은 소리조차 제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을 때 다행히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벽에 몸을 바짝 굳힌 채 어둠을 방패 삼아 후문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수술한 다리에서 느껴지는 통증이 온몸으로 퍼졌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탈출이라는 두 글자만이 맴돌 뿐이었습니다. 숨막히는 어둠 속을 헤치며 나아가는 동안 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복도 바닥을 맨발로 밟으며 혹시나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심장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했습니다. 수술한 다리는 비명을 질렀지만 저는 통증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저는 후문을 향해 필사적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후문 앞에 다다랐습니다. 식자재 납품 때문에 잠시 열려있는 문틈 사이로 차가운 새벽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문을 조금 더 밀어 열고 좁은 틈으로 몸을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밀려 들어오는 순간 저는 비로소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습니다. 자유, 아, 이것이 바로 자유구나.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가쁜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등 뒤에 그 끔찍한 건물은 이제 저와 상관없는 과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요양원은 외진 곳에 위치해 있었고 새벽의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다리의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면서도
요양원 담벼락을 따라 필사적으로 큰 길가를 향해 걸었습니다. 제발, 제발 차 한 대라도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저 멀리서 희미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택시였습니다. 저는 남은 힘을 다해 팔을 흔들었습니다. 다행히 택시는 제 앞에 멈춰 섰고 저는 거의 기다시피 뒷좌석에 몸을 실었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몇 번이나 더듬거려야 했지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 민준이의 집 주소를 말했습니다. 택시는 부드럽게 출발했고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새벽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택시가 저를 정말 아들 곁으로 데려다 줄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과 함께 희미한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익숙한 동네 풍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아파트가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택시가 아파트 입구에 멈춰서자 저는 미리 준비해두었던 비상금을 꺼내 요금을 지불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택시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익숙한 아파트 건물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돌아왔구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아파트 입구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들의 집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잠옷바람에 민준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나타났습니다. 제 남루한 행색과 헬쑥해진 얼굴, 공포에 질린 눈빛을 본 아들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아들은 이내 제 이름을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저는 그동안 둑처럼 막고 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들의 품에 와락 안겨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서름과 공포, 외로움을 토해내듯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주며 떨리는 제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저는 비로소 제가 안전하다는 것을,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부축하여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물로 몸을 씻겨주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제 곁에 조용히 앉아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제가 겪었던 끔찍한 일들, 그 지옥 같았던 시간들을 눈물과 함께 쏟아내자 아들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들의 얼굴은 죄책감과 분노, 안타까움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꼭 잡고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자신이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어머니의 말을 믿어주지 못했다고 자책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 돌아와 아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 끔찍했던 요양원 문제는 아들이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문제는 아들에게 맡기기로 하고 저는 오롯이 제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집은 저에게 진정한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며느리도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었고 두 사람은 정성껏 저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매일 따뜻하고 맛있는 식사를 하고 깨끗하고 편안한 잠자리에서 잠을 잤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어머니라고, 박순자라고 불러주는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끔찍했던 요양원에서의 한 달은 마치 악몽처럼 느껴졌지만 그 기억이 제 남은 삶을 더 이상 망가뜨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밤마다 저를 괴롭히던 악몽도 점차 줄어들었고 앙상하게 말랐던 몸에도 조금씩 살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아들과 함께 집 근처 공원을 가볍게 산책하기도 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따스한 햇볕을 쬐며 조용히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소소하지만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다정하고 세심하게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때로는 말없이 제 곁에 앉아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깎아주기도 했습니다. 아들의 그런 모습 속에서 저는 깊은 사랑과 위안을 느꼈습니다. 잃어버렸던 제 이름과 제 삶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그 끔찍했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더 이상 그 기억에 얽매여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게는 아직 살아갈 날들이 남아있고 그 시간들을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고 싶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가득 쏟아지는 것을 보며 저는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새벽의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 저는 마침내 다시 빛을 찾은 것입니다. 지옥 같던 시간을 지나 저는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아들과 함께 웃음과 온기로 채워나갈 새로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